자, 위정척사 운동의 전개부터 할 건데요. 오늘 내용은 강화도 조약부터 시작을 해서 이모군란까지가 하나의 어떻게 보면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흥선대원군의 하나의 중요한 테마였듯이 강화도 조약부터 이모군란까지가 하나의 중요한 테마인데요. 그 중에 이제 마무리 지점이 이모군란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모군란을 이해하기 시작해야 조선이 왜 망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조선은 왜 망했느냐가 결국 이후에 이제 일제강점기와 한국의 이제 시기로 넘어오면서 중요한 우리의 이데올로기 또는 중요한 우리의 어떤 발전 목표 이런 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또 망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조선이 왜 망했는가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시작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게 흔히들 강화도 조약부터라고 하는데 쌤은 거기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이라는 거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강화도 조약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노력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 얘기했었죠. 자, 제일 먼저 위정척사 운동부터 얘기를 할 건데요. 위는 지킨다는 거예요. 지킨다. 지킨다. 뭐를 지키냐? 정을 지킨다는 거예요. 정을. 정을 지킨다. 그리고 척은 배척한다 할 때 척이에요. 배척한다 뭐를? 살을. 그럼 정은 뭐냐? 성리학. 그러니까 성리학은 지키고 성리학이 아닌 것은 어떻게 하겠다? 배척하겠다. 이 정자가 바른 정자예요. 그러니까 바른 성리학은 지키고 성리학이 아닌 것은 어떻게 하겠다? 배척하겠다. 이게 위정척사죠. 자, 그럼 이 위정척사 운동은 당연히 뭐의 반대편에 서 있겠습니까? 주로 계합파의 반대편에 서 있겠죠. 이 계합파의 반대편에 서서 위정척사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한번 봅시다. 당연히 성리학을 신봉했던 보수적인 유생들이 서양과 인본 침략의 거부 운동이 일어났던 거고요. 1960년대, 1860년대는 흥선대원군 집권이 63년부터니까 흥선대원군 집권기와 거의 일치하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뒷받침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 들어가면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반발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 외양 일체론을 내셨어요. 외와 서양을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한테 문을 여는 건 결국 서양한테 문을 여는 거다. 이 논리였는데 그럼 고종은 이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외양 분리론을 얘기한다. 외와 서양은 다르다. 이거 같이 보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외한테는 일단 열어주고 이걸 바탕으로 뒤에 서양을 열면 된다. 이런 생각을 고정하고 있었겠지만 일단 외한테 여는 거는 서양한테 여는 게 아니니 그렇게 부담스러운 게 아니다. 이렇게 주저시켰던 거죠. 근데 이제 뒤에 가서 조선 책략 이후에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위정척사파한테는 좀 더 불만이 쌓이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아니 외한테만 연다 해놓고 서양까지 열었다. 이거는 외와 서양을 같이 본 거 아니냐. 이렇게 본 거죠. 굉장히 좀 중요한 또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익현 선생님이 이때 대표적이신 분이신데 여러분 교과서 좀 이거 볼 필요가 있는데 교과서의 104페이지에 최익현 선생님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저들의 물건은 손으로 만든 것은 한정이 없으며 반면 우리의 물건은 사람의 생명이 달린 것으로 땅에서 생산되어 한정이 있습니다. 이 두 물건을 교환한다면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나라가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양이나 일본은 어느 정도 산업화된 국가로서 여기서 물건이 들어온다면 조선은 사람이 아직 산업화가 되지 않아서 사람이 물건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값이 당연히 비쌀 거고 이건 값이 당연히 싸겠죠. 참고로 아직 일본은 산업화까지 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게 만약에 교환이 된다면 조선은 이제 조선의 경제가 무너질 것이다. 조선의 물가가 올라갈 것이고 쌀값도 올라갈 것이고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죠.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때 쌀값은 오르고 먼지물가는 하락하죠. 이것이 결국에는 도시 하층민 그리고 농민들 조선의 도시 하층민과 농민들의 삶에 큰 타격을 주었다라는 거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위정척사파의 말이 전혀 또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정척사파를 이해할 때 그 당시 굉장히 꼰대들이 한 얘기다. 그냥 그 시골에 앉아서 그냥 뭐라 해야 될까요? 시골에 앉아서 어떤 꼰대들이 했던 얘기다 이렇게 이해할 확률인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어 이후에 이제 위정척사파 운동의 또 대표적인 운동이 조선책략에 반발했던 영남 만인소 사건이 있습니다. 이만소 선생님의 집중해서 영남 만인소 사건이 있고요. 이후에 이제 한일 의병 운동으로 넘어가죠. 이건 선생님이 조선 책략 설명할 때 영남 만인소 사건 충분히 설명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럼 이모군란을 한번 가봅시다. 이모군란은 기본적으로 일본으로 쌀 유출이 많이 되면서 쌀값이 오른 게 가장 큰 원인이에요. 근데 아까 쌀값은 오르고 뭐는 내렸다 했어요? 명진물값은 내렸다 했죠. 요거 잘 이해하면 좀 이거 원인을 잘 파악하는데 일단 하층민들, 도시의 하층민들은 농민이 아닙니다. 도시에서 임노동자, 그러니까 임금을 받아서 생활하는 노동자들이에요. 이들은 쌀을 사 먹어야 되는데 쌀값이 올라가더니 쌀을 사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의 어려움이 있었고 이제 군인들은 뭐가 문제냐면 자, 사실 군인들은 두 가지를 봤어요. 쌀과 군포를 봤죠. 군포가 면지물이죠. 그래서 사실 쌀은 지급 안 될 때도 간혹 있었어요. 근데 그럼 군인들의 주된 수입원은 뭐냐? 이 군포였어요, 군포. 이 군포를 받아서 이걸 시장에 팔아서 그 시장에서 판 그 돈으로 다시 쌀을 산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이제 이해되죠? 면값은 내려갔단 말이에요. 면직물 값은. 그러니까 자기가 벌게 되는 돈의 양은 어떻게 됐어? 줄어들었죠. 근데 쌀값은 올라갔단 말이지. 그럼 이 돈으로 살 수 있는 쌀의 양이 더 줄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임모군란 당시에 그 군인들이 느꼈을 굉장히 큰 생활의 어려움은 우리가 상상한 그 이상입니다, 사실은.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부정부패한 조선 정부 이렇게 돼 있는데 흥선대원군 이후에 다시 민씨 정권이 들어서죠. 쌤이 이 민씨 정권에 대해서 뭐라 했어요? 세도 정치의 연장선을 볼 수 있다. 세도 정치의 부활로 볼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세도 정치기에 있었던 그 부정부패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90군대들은 별기군이라는 신식군대에 비해서 차별받고 있다는 의식도 있었어요. 실제로 차별받은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90군인들이 사실 쌀로 이제 월급 받는 걸 그렇게 집중 안 하다가 13달인가 또 쌀이 밀려요, 월급이. 그래서 이걸 이제 이거 좀 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조선의 제일 큰 세금이 대동입니다. 대동미. 제일 큰 세금이 대동미. 특히 우리나라에 쌀이 제일 많이 나는 데가 있죠. 전라도. 이 전라도에서 거둔 대동미가 서울로 올라온다라는 소식을 99년들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대동미를 모아놓은 데가 선해청인데 이 선해청에 가서 야 우리 월급 줘 이런 거야. 야 내일 와. 일단 오늘 받아서 정리하고 내일 줄 테니까 내일 와 이렇게 관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갔죠 군인들이. 가보니까 이 월급을 어떻게 줬냐 반은 쌀이고 반은 모르고 이렇게 준 거예요. 여기에 이제 99인들이 완전히 빡이 친 거죠. 완전 화가 난 거예요. 여기에 하층민까지. 이거 보니까 정부가 일본하고 짝짝꿍해서 개화정책 추진하면서 우리가 살기가 어려워졌다. 자꾸 얘들 나쁜 짓 한다. 이러면서 이 개화정책을 뒤에서 밀어줬다라고 생각되는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고 이 당시에 일본 교관도 죽여버립니다. 거기에 개화정책을 추진했던 민씨 세력들도 처단하기 시작한 거죠. 이에 궁궐까지 가게 돼요. 사실 요 과정에서 그러니까 90군대가 열받아서 일본 공사관으로 가고 군까지 오는 요 과정에 흥선대원이 자기 사람을 보냈다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사람을 보내서 90군대가 움직이는 루터를 조금 조정했다. 90군대 이렇게 좀 부추기면서도 그 루터를 좀 끌고 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쨌든 이런 과정 속에서 궁궐까지 가게 되고 이 민씨 세력의 정점이 결국 명성황후 아닙니까? 명성황후는 피신 가게 되고요. 고종은 사태수습부에서 흥선대원군의 자리를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73년도에 정권에서 물러난 다음에 다시 정권에 올라오게 된 거죠.
그리고 흥선대원군은 기존에 추진했던 통일기무하면 별기군, 이게 뭔가 적용 아니야, 적용? 율동 기억나죠? 적용. 이 개화 정책들 다 폐지하고 다시 돌려놓은 거죠. 돌려놨는데, 여기서 중요한 상황이 이제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발생한 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사실은 이걸 좀 집중하지 않는 경향이 좀 있는데, 우리 역사에서 진짜 중요한 상황인데, 이 민씨 정권의 이제 굉장히 큰 실수, 명성황후의 가장 큰 실수는 이제 도망을 가고 난 다음에 자신이 다시 집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국내에서 어떻게든 세력을 좀 키워서, 자기 세력을 키워서 다시 집권하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국외에 있었던 청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죠. 청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청군이 들어오게 됩니다, 조선에. 그래서 청군이 들어와서, 참 청군도 진짜 하면 안 되는 짓인데, 한나라의 재상이 흥선대원을 납치해버려요. 그리고 다시 민씨가 정권을 잡게 되는 거죠. 그럼 정권만 놓고 한번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임오군란 터지기 전에는 민씨 정권이 있었죠. 임오군란 터지고 흥선대원군 나온 거죠. 다시 청군이 와서 민씨 정권이 들어선 겁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요 민씨 정권과 요 민씨 정권은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에서 많은 난은 있었어요. 많은 정권 교체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외세의 군대를 끌어들여서 해결한 적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간 이때 민씨 정권은 청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건 두고두고 우리에게 굉장히 큰 패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민씨 정권과 이 민씨 정권은 전혀 다르죠. 이 민씨 정권은 어쨌든 간 정당성도 있고 주체성도 있겠지만, 이 민씨 정권은 일단 정당성이 떨어질 확률이 높고, 그리고 이제 누구의 간섭을 본격적으로 받는 겁니까? 청의 내정 간섭을 본격적으로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이 조선이 어떤 근대 개화 정책을 추진하고 이후에 근대 국민국가, 즉 주권국가로 가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고, 이것이 그 시작점이 된다라고 보아요, 쌤은. 좀 굉장히 안타까운 순간이죠, 이 순간. 그래서 이모곤란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자, 그럼 결과를 보면, 일단은 일본은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해요. 또 일본이 무조건 나쁘다. 그래서 일본한테 막 그렇게 하면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일본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 이제 공사관이 불타고 자기의 국민들이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사과 사절단도 파견하고 주모자들도 처벌하고 배상금도 지급합니다. 이걸 이게 재물보조약이라는데, 이 중요한 얘기가 공사관 경비를 위해서 군대를 주둔시켜요. 그럼 봅시다. 그 민씨 정권의 도움받아서 청나라 군대 들어왔죠? 여기에 재물보조약에 의해서 일본군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한나라에 두 개의 군대가 있는, 자기들끼리 전쟁이 나가서 자기들끼리 싸움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인 게 된 거지.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82년 거의 이제 후반기에 일어나는 사건인데, 이 지금 며칠 상간의 일 때문에, 그러니까 거의 한 달 상간의 일 때문에 어마어마한 지금 사실 조선의 위상이 떨어지게 되는 상황. 그리고 조선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정권이 정말 그 정권이 국민을 위하는 건지, 아니면 그 정권이 정말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원하는 건지는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고민해볼 지점이 있다는 게 여기서도 알 수 있죠. 자, 청나라는 생각을 해봅시다. 청나라는 아편전쟁 이전까지만 해도 동아시아에서 가장 형님 국가, 그리고 가장 천자 국가로서의 위상이 있었어요. 조공 채봉 관계에 가장 큰 어른의 역할을 하고 있었죠. 근데 아편전쟁 이후에 이제 만국 공법 체제가 들어오면서 청나라가 이제 서양의 침략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이 와중에 청나라는 어쨌든 기존의 조공 채봉 관계에 있어서의 조공 국가를 유지해야 동시에, 만약 만국 공법체제로 넘어간다면 식민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삼을 수 있는 국가가 현재는 조선과 베트남 정도에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와중에 이 조선이 자신들 커먼한 거예요. 이리와 우리 좀 도와줘. 청나라는 무조건 땡큐인 거죠, 지금 이 상황. 그래서 고문을 이제 군대를 파견하고 참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죠. 우리나라의 재상을 데려가 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여기에 이제 고문을 파견했는데, 말이 고문이지 와서 이제 내정 간섭을 하는 거죠. 이제 정치적 고문으로 마건상, 외교 고문으로는 멜덴도르프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조청, 상류, 수륙, 무역장정이라는 건 몇 개 되는데, 어려우면 그냥 수륙이라고 외워요. 수륙도 어려우면 수육이라고 외워도 돼요. 수육은 뭐가 필요해요? 쌈무가 필요하다고요. 쌈무가 뭔지 알죠? 무역규칙, 무제한, 무관세. 기억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조선을 청의 속국으로 규정합니다. 즉, 조선이 여전히 청나라의 조공국가임을 인정함과 동시에 요건 식민지로 해석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취해법권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청나라 상인의 내륙 진출이 이때 일어나게 돼요. 그럼 쌤이 얘기했죠. 강화도 조약 때까지만 해도 취해법권지대가 뭐하고 이치한다? 거류지하고 이치한다 했는데 이제 이 거류지를 벗어나서 외국인들이 내륙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영토 전역이 뭐가 되는 겁니까? 취해법권지대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모군란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걸 여러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조일 통상장정을 맺게 됩니다. 요거 좀 중요한데요. 강화도 조약 이후에 뭐라 해야 될까요? 강화도 조약 이후에 우리가 좀 노력했던 바가 여기 좀 들어가요. 일단 협정관세를 맺게 되고요. 원래 무관세였잖아요. 무관세였던 거 협정관세를 좀 바꾸게 되고 방공력을 규정하게 되는데 요거는 무제한으로 유출 가능하던 걸 너무나 쌀값이 많이 올라가거나 우리가 쌀 수급에 어려움이 있으면 한 달 전에 이야기하면 쌀 유출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규정도 넣습니다. 하지만 최애국은 인정해 주게 되고요. 내륙시장 진출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가지는 분명히 조선이 76년 이후부터 개화 정책에 대한 노력 이후에 이제 우리가 불평등 조약에서 조금씩 해결할 것들을 위해서 노력한 부분들이 반영은 되었으나 어떻게 보면 이 이모군란 이후에 또 조선의 위상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최애국가 내륙 진출을 또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모군란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꼭 이해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